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명인간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투명인간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 중에 한 명인데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 이미 투명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투명신이겠죠. 그 거인족들이라고 불리는 신들 중에서 크로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었는데, 그 크로노스라는 신의 아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그 삼형제가 바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렇게 됩니다. 제우스는 뭐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신들의 왕이죠. 그 다음에 바다를 지배하는 포세이돈, 그 다음에 지하의 세계, 저승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 바로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라는 신은 여기 보면 투구, 하데스라는 신이 가진 투명 투구가 있습니다. 그 투구를 쓰게 되면 이 하데스의 신이 바로 남들에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한 신이 되죠. 투명한 신. 그래서 사실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이 투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이 하데스라는 신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승이라든지 또는 지하세계, 그렇죠.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저승의 신이죠. 그래서 이 저승의 문에는 저승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바로 개입니다. 머리가 이 세 개죠. 그래서 그 삼두견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문지기가 어떻게 되냐, 머리는 세 개, 개 모양을 하고 있죠. 강아지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는 세 개인 삼두견에 뱀 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신을 따라, 저승 하데스를 표현할 때는 항상 저 강아지가 같이 등장하는데, 이 강아지 이름이 케르베르스입니다. 여기 있죠. 케르베르스, 하데스와 케르베르스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저승의 신인 하데스가 이미 투명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진 신입니다. 이와 같이 투명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또 귀게스라고 하는 또 친구가 있는데, 이 귀게스는 누구냐면 그 플라톤의 아주 유명한 저서 있죠. 국가라는 책이 있죠. 국가. 플라톤의 국가 속에,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 속에 등장한 인물인데, 그 글라우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글라우콘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야기 속 주인공 이름이 바로 기게스입니다. 이 기게스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는 바로 기게스의 반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게스의 반지는 어떤 거냐면, 이 기게스는 리디아 왕의 양측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왕의 양을 지키는 이 기게스는 양측이었는데, 어느 날 그 리디아 왕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막 갈라지겠죠. 그래서 양측인 기게스가 길을 가다가 그 갈라진 땅 틈 사이로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되었는데, 이 땅 틈 사이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이제 죽은 사람 시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이 있었는데, 그 시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신 손에 이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계스가 이 반지를 그 시신의 몸에서 손에서 이 반지를 이렇게 빼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 기계스가 반지 위에 있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을 돌리니까 갑자기 자기가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반지의 이제 능력을 그때부터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돌렸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보석을 다시 돌리면 다시 또 자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역시 이 반지, 기게스의 반지가 바로 투명 인간을 되게 하는 절대 능력, 투명 인간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 능력을 가지게 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게스가 이 반지를 차지해서 기게스의 반지인데, 여기 국가에서 이게 글라우콘이 왜 이런 기계에서 반지를 등장시켰냐 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와 보이지 않을 때도 정의를 제대로 수행을 할까? 정의는 누구의 편인가? 그래서 정의는 남들이 볼 때만 작동하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정의를 작동하지 않는가? 또는 인간의 본성은 정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글라우콘이 이 기게스 반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기게스가
이 반지를 획득한 뒤에 그 리디아 왕을 이렇게 축출하고 또 여왕을 또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게스가 그 리디아의 왕이 됩니다.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대대손손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죠. 기게스는. 그렇죠. 이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반지의 도움으로 이 왕국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정의로운 행동인가 그렇지 않은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 여기서도 역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원전에 이미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쓰여져 있으니까 결국은 역시 또 투명인간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기원전부터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이야기 속 주제로 사용해 왔다는 거죠. 자, 왜 인간은 이렇게 투명을 좋아할까? 또는 투명이라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주제로 삼았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화와 철학에서 소설과 영화로 해서 또 투명인간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아주 H.G. 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SF 소설가가 있습니다. 하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이 소설가는 사실 여기 한번 보세요. SF 과학 소설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SF 소설을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H.G. 웰스의 그 SF 소설에는 뭐 투명인간, 여기 투명인간 있죠. 이 투명인간이 사실은 H.G. 웰스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투명인간 외에도 뭐 타임머신, 시간여행, 타임머신, 또 우주전쟁, 이미 1800년대 이런 소설을 썼어요. 우주전쟁, 그 다음에 공중전쟁, 뭐 타임머신, 그 다음에 뭐 모로 박사의 섬 이렇게 해가지고, 모로 박사의 섬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이 이제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막 그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아주 그런 관점을 가진 지식인이면서 SF 소설의 거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H.G. 웰스가 소설에서 이렇게 주제로 사용했던 것들 지금 전부 다 21세기에 전부 다 현실화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투명인간인데, 이 투명인간도 지금 현재 인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투명이라는 이런 상태를 이제 새로운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번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니까 차차 이제 한번 뭐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투명인간과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투명인간 1933년도, 그 다음 돌아온 투명인간, 투명여인, 투명요원, 투명인간의 복수, 에버과 코스텔로 투명인간을 만나다, 인비지블 맨 있네요. 이게 최근에 이제 나왔던 영화입니다. 요 뒤에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의 손자국이네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투명과 관련된, 결국 신화가 소설로, 또 소설이 영화로, 또 영화가 현실로 이렇게 진화를 해가는 걸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이제 영화로, 아까 기계서의 반지가 결국 이거 반지의 제왕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철학에서 영화로 이렇게 됐네요. 절대 반지의 재앙. 그 사실은 이 반지의 제왕에서 주인공이 나중에 이 반지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절대 권력이 절대 악이 되죠. 그렇죠. 절대 권력이 결국은 이걸 차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절대 악이 됩니다. 그렇죠. 절대 악이 돼서 결국 이 절대 악은 반지로부터 비롯되니까 이 반지를 버리자 해서 결국 나중에 그 화산 속에다 이렇게 던져서 이제 이렇게 녹여서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제 이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또는 이 반지를 이용해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행하는 게 바로 또 인간의 본성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도 남에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규율이죠. 규율.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회라는 틀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 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근데 눈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니까 결국은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규율을 그대로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는 결국 뭐하고 직결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의 본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아마 그래서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화까지 이런 주제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자, 투명인간이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투명인간이 된다면 이런 아주 좋은 주제죠.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투명인간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거 좋을지 나쁠지는 잘 모르겠네. 그렇죠? 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한번 투명인간이 돼봤으면 하는 생각은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물음이 만약에 투명인간이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또는 어떤 기분일까? 투명인간은 정의와 불의 중 어떤 것을 행할까? 그 다음 행동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투명인간이 됐을 때, 되고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투명인간이 됐을 때 자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대상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 모든 주변으로의 행동이니까, 그때 행동은 두 가지로, 정의라는 것과 불의라는 것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린 둘 중에 어떤 행동을 먼저 행할까? 그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실존의 문제도 있죠, 실존. 처음엔 안 보여서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이 실존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닌데, 여러분 익명의 존재 잘 알죠? 21세기는 거의 익명의 존재죠. 누구도 시내에 나가면 또는 도심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면 누구도 내가 누군지 알아주지 않는, 우리 자신들은 다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존재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니까 사실은 긍정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실존의 문제와 관계에 있으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인간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남에게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또. 그래서 사실은 긍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대학생 정도 되면 이런 물음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는 게 또 우리의 가치관 형성에, 또는 도덕이 뭔가 정의가 뭔지 본질적인 이런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대학생의 또 뭐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가 이런 사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뭐 과학적 결과를 보겠지만, 자, 물체를 본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레이저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건 바로 빛인데, 바로 빛과 사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렇죠? 뭐 이 망막 속에 빛이 이렇게 망막과 이렇게 반응을 하면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바로 빛을 감지해 가지고 전기 신호가 생겨서 이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돼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본다는 것은 빛을 매개체로 해서 무엇이 센서가 뭡니까? 눈이죠. 이 눈이 센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뇌 속에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바로 사물인데, 보는 실체는 사물이겠죠. 사물을 본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물은 빛을 매개체로 해서 눈을 센서, 이 매개체인데, 눈은 뭡니까? 빛을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센서죠, 센서.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신호가 뇌 속에서 이미지화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명이라는 것은 못 본다는 거죠. 그렇죠. 투명. invisib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invisible. 그 visible 하면 여러분 visible light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가시광선이죠. 그렇죠. 가시광이라고도 하고 뭐 가시광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걸 그냥 보통은 눈에 보이는 것을 빛이라 하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여기 in이 붙습니다. invisible 뭐 이렇게 됩니다. invisib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visible man 하면 투명인간, 요게 클락이 망토죠. invisible clock 하면 투명 망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invisibility 이렇게 하면 투명이라는 의미인데, 투명은 그냥 보세요. 볼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빛이 안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또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없는 상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걸
invisibility 이렇게 해서 투명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실제로 여러분 여기 이제 저 뒤에 스크린하고 여기 이제 메쉬로 되어 있는 모눈종이 모양의 스크린 가지고 중앙에 손이 있는데 여기 렌즈를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손이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손이 투명해졌다. 그래서 투명한 손. 이 뒤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손을 통과할 텐데 그렇죠? 손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우리 눈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투명을 만든 겁니다. 실제 존재하는데도 우리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투명을 재현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저 실험자가 이 망토를 입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는데 저 뒤에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모양이 마치 이 사람을 뚫고 지나와서 똑같이 자동차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이런 건 어떤 거냐면 광학적 위장이라 해가지고 옵티컬 캐모플라지 이렇게 합니다. 옵티컬 캐모플라지 이렇게. 요게 위장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옵티컬 위장과 실제 투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둘 다 마치 이런 투명 망토를 입은 것과 같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이제 우리 실제 광학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과 물체의 상호작용해서 이게 기하광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하광학은 뭐냐? 이 광학의 이제 한 분야인데 빛이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저 물질의 경계면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원리를 공부하는 광학의 한 분야를 우리는 기하광학 이렇게 합니다. 기하광학. 빛을 다루는 광학의 종류에는 여기 기하광학도 있고 그 다음에 파동광학. 빛을 파동으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공부하는 광학의 분야를 파동광학. 그 다음에 양자광학.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양자역학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양자역학에서 빛을 뭘로 다룹니까? 이중성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진 이중성을 가진 존재를 다루죠. 그래서 양자광학은 주로 빛을 입자로 이렇게 다룹니다. 또는 이중성을 바탕으로 해서 빛의 원리를 공부하는 분야 광학적 광학을 바로 양자광학. 그래서 광학은 크게 기하광학, 파동광학, 양자광학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투명 망토와 투명 인간과 관련된 광학은 바로 기하광학입니다. Geometrical Optics.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빛이 공기 중이나 물질의 경계 그리고 물체를 통해 진행하는 기하학적 특성 이렇게 되네요. 이 기하학적 특성 경로죠. 그렇죠. 빛의 경로. 빛의 경로가 물질의 경계면에서 또는 공기 중에서 진공 중에서 또는 뭐 물질의 다양한 모양에 따라서 빛의 경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렇죠. 빛이 어떻게 진행할까를 공부하는 게 바로 기하광. 뭐 대표적인 예는 뭐 있습니까? 볼록 렌즈 이런 게 있죠. 렌즈 중심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진행한 빛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렌즈의 초점을 이제 꺾이죠. 빛이 이렇게. 이런 걸 기하광학이라고 그럽니다. 유리라고 하는 공기와 유리의 경계면 그렇죠. 이렇게 빛이 굴절이 되죠. 그렇죠. 또 오목 렌즈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오목 렌즈는 발산 렌즈에서 이렇게 초점과 나란하게 이렇게 진행한 빛은 이렇게 발산하죠. 이렇게. 그래서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적당하게 조합하면 예를 우리 원시 건시에도 이렇게 안경을 갖다 볼록 오목 렌즈 많이 쓰죠.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여기는 수렴하죠. 그렇죠. 한 가지 초점으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죠. 이렇게. 발산 렌즈. 그래서 보통 이거 보면 허상입니다. 이놈을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면 하나의 초점 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해 가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빛이 이렇게 물체의 경계면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공부하는 광학의 분야를 우리는 기하광학, Geometrical Optics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빛의 진행 특성을 보면 빛은 직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직진, 그 다음에 반사, 굴절. 그래서 크게 빛은 요게 진행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직진은 바로 빛은 주어진 공간의 최단 경로를 따라 진행하다. 여러분 페르마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좀 이따 한번 볼게요. 또 빛은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 법칙에 따라 반사된다. 역시 페르마 원리에서 반사 법칙이 유도가 됩니다. 또 빛은 매질이 서로 다른 경계면을 통해 진행할 경우 굴절의 법칙에 따라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이렇게 빛이 진행해가지고 물로 진입할 때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꺾이죠. 그렇죠. 여기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면에서 빛의 경로가 이렇게 변하는 바뀌는 현상 이런 걸 우리는
굴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굴절되는 각 사이의 관계도 결국은 페르마의 원리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페르마의 원리란 하면 빛은 주어진 공간의 최단 경로, 가장 두 점을 잇는 최단 경로, 여러분 뭡니까? 여기와 여기를 잇는 최단 경로 직선이죠. 그래서 빛은 직진한다. 최단 경로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두 점을 이동하는데 최단 시간을 요하는 경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리 페르마 원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빛이 물질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굴절이 되든 또는 경계면에서 반사가 되든 또는 공간을 통해서 진행하던 모든 진행 원리는 전부 다 페르마의 원리에서 설명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빛의 직진 페르마 원리. 자, 그래서 이게 페르마 원리는 한번 볼게요. 페르마스 프린시플, 이거는 빛은 항상 이동 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를 따라 진행한다. 됐습니까? 빛은 주어진 공간의 최단 경로를 따라 진행한다. 뭐 같은 이야기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평평한 평면, 공간이 평면이면 A라는 점에서 B점, B라는 점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는 바로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두 점을 잇는 최단 경로를 직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직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공간이 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으면 이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곡률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경우도 뭡니까? A가 휘어 있는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바로 이 곡률이죠. 곡선이죠. 이 곡선은 바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니까 이 휘어진 공간에서의 직선,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직선이란 말이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니까 이건 애초에 이 공간에서는 이 직선이 최단 거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에 대해서 직선이란 말을 하지 않죠. 좀 혼란스럽죠. 혼동이 되니까 결국은 두 점을 잇는, 주어진 공간에서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 그럼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진 공간이죠. 이 공간이 휘어질 수도 있는 평면이, 이런 2차원 평면이 될 수 있고 3차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 모양. 구 표면에서 여러분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뭐예요? 이렇게 좌우선을 따라가는, 여러분 좌우선 있죠. 이렇게. 이 좌우선이 뭡니까? 우리 경도를 나타내는 지구본의 선 있죠. 그래서 북극에서 남극을 가는 최단 거리는 바로 이렇게 경선을 따라서 쭉 가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한마디로 지오이들 이렇게 하면 지오대식이랍니다. 지오대식. 둘 다 직선이라면 이제 혼동이 되니까 지오대식에서 지오대식 이런 말을 붙입니다. 두 지점을 잇는 최단 거리, 그 주어진 공간에서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를 지오대식 이렇게 합니다. 그냥 뭐 직선의 개념을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빛은 주어진 공간에서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 또는 가장 짧은 경로 또는 최단 시간이 가장 짧은 그런 경로를 따라 빛은 진행한다 하는 게 바로 페르마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빛이 조금 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첫 번째 여기 반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이렇게 되튀어나오는 걸 반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반사에는 여기 일단 리플렉션, 영어로는 리플렉션인데, 여기 보면 빛이 진행하다가 물체에 부딪혀 진행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현상, 리플렉션 이렇게 합니다. 정반사, 스페큘라 리플렉션, 이런 게 정반사입니다. 그렇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정확히 일치하면서 이렇게 반사돼 나가는 걸 정반사, 스페큘라 리플렉션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난반사, 이게 한번 보세요. 이 반사면이 울퉁불퉁할 경우는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막 반사가 되죠. 이런 걸 우리는 난반사, 이렇게 해서 디퓨저 리플렉션 이렇게 합니다. 거친 면으로부터 반사될 때 반사선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반사. 그렇죠. 이거는 서로 평행 입사광선을 포함한 반사면의 수직인 평면상에 놓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들어온 면이 이 면이죠. 이 면상에 반사되는 빛들도 똑같이 이 면상에 존재한다. 동일 평면상에 존재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레이저를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반사를 시켜보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 면에 수선을 이렇게 세워요. 이걸 법선이라고 하는데, 요 법선과 이룬각을 요게 입사각, 들어올 때 각을 입사각, 요 법선과 이룬각 나갈 때, 반사된 나갈 때 각 반사각에서 시타 I, 시타 R 이래 쓸 수도 있겠네요. 입사각. 그래서 이 두 개 보면 거의 같죠. 자, 그래서 반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Law of Reflection에서 이건 뭐냐면 입사광선과 반사광선 및 법선 사이 관계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데, 여기서 보면 입사광선, 이 법선이죠. 빛이 입사되는 면에
수선을 이렇게 껐을 때 이걸 법선이라고 그래요. 요 법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빛이 입사되는 빛과 반사되는 빛 사이가 빛이 법선과 이rum각을 입사각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바로 반사의 법칙은 빛이 반사될 때는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습니다. 요게 바로 반사의 법칙입니다. 반사의 법칙. 자, 페르마의 원리로 간단히 한번 볼게요. 페르마의 원리는 최단거리죠. 그렇죠. 그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출발한 빛이 A에서 출발한 빛이 B에 도달하는데 실제로 요 둘 각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O에서 왔다가 AO 직선 있죠. 선분 AO에서 OB로 갔죠. 그럼 요 두 길이를 더하면 되죠. 이렇게 더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요 A는 요 대각선 빛이 진행하는 거 요 밑변의 폭이 X입니다. 높이가 A죠. 그래서 이게 XA니까 요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요 밑변이죠. 요 밑변. 요건 얼마예요? 요 전체 길이 X0. X0에서 X를 빼면 요 길이가 남죠. 그렇죠. B. 요 아래쪽. 그래서 요 길이는 X0 마이너스 X니까 결국 요 대각선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루트니까 여기 있네요. B제곱 플러스 1. 자, 그런데 극치를 가질 조건이 요 변수가 X죠. X가 변하니까 극치를 가질 조건은 최소값을 가질 조건 또는 최대값을 가질 조건 바로 X에 대해서 이동거리를 한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죠. 이렇게 0이 되는 조건. 그래서 요 놈을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요 놈을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분은 간단하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2 캔슬되고 그렇죠? 2 마이너스 캔슬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식들은 사실은 뭐 크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런 전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 설명을 할 경우에 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습니까? Why? 이 Y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모르면 항상 이놈을 사용할 때도 혼란스럽거나 명확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단순히 외워서 사용을 하다 보면 언제나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Y라는 이유를 잘 알고 나면 언제든지 확신을 가지고 이 반사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를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론적 과정을 통해서 이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그 수리적인 절차를 완전히 몰라도는 되지만 반사의 법칙은 페르마의 원리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유도된 결과다. 그래서 하나의 원리구나 법칙이구나 하는 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도 과정 이런 걸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막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리거나 막 어렵게 막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요게 시타원 입사각이니까 사인 시타는 어떻게 됩니까? 요놈 대각선분의 밑변이죠. 밑변이 아까 x라 그랬죠. 대각선이 여기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a제곱 플러스 x제곱. 그러면 사인 시타는 뭐예요? 요놈 분의 요놈이니까 요놈 분의 요놈이니까 여기 있죠.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x. 그럼 요 첫 번째 항은 사인 시타 1이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인 시타 1을 이렇게 적었어요. 두 번째 항은 한번 보세요. 요게 밑변의 폭이고 여기 높이가 b죠. 그럼 사인은 요거니까 요 대각선분의 요 밑변의 폭이죠. 요게 아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요 길이니까 x0 마이너스 x죠. 요 길이.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놈 b제곱 플러스 x0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네요. 요게 대각선 길이고 대각선분의 밑변이죠. 그렇죠. 그럼 요게 요놈분의 x0 마이너스 x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럼 요게 바로 사인 시타 1 다시니까 바로 요렇게. 그래서 극치를 가질 조건 제로를 부여하면 결국 우리 뭐 다 할 수 있어? 바로 이렇게 사인 시타 1이 사인 시타 1 다시와 같다는 걸 알고 사인 값이니까 바로 요놈은 각도가 같아야 같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이제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빛이 만나는 면 있죠. 빛이 여기 만나는 면에 수선을 꺼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 이렇게 수직선을 꺼야 돼요. 그래서 이 수직선에 대해서 빛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이게 바로 입사각 시타 1, 여기서 시타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게 반사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각을 가지고 반사가 돼야 되니까 이게 바로 시타 1 다시 이 시타 1.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도록 빛은 들어온 대로 나간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페르마의 원리에 따라서 빛이 반사의 법칙이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간단히 한번 봤습니다. 자, 반사를 이용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역반사가 있는데 레트로 리프렉션이라고 해서 역반사, 재기반사, 이거는 무슨 돌아가는 반사 이런 뜻이에요. 보통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 쓰는 거 보면 여기 자동차 뒤에 차폭등 같은 게 있죠. 또는 브레이크등 같은 데 보면, 왜냐하면 뒤에서 밝아야 되니까, 또는 이게 들어온 빛이 바로 정확하게 100% 반사가 돼가지고 뒤에 사람이 이 등을 잘 볼 수 있게 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아주 작은 미세한 쇠구슬 모양의 투명체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투명체가 전부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도로 같은 데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헤드라이트가 자동차 불빛이 여기 비추면 바로 반사가 돼가 우리 눈에 보이죠. 아주 밝게 보이니까 스탑 표지판이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사된 빛이 전부 다가 바로 반사돼야 돼요. 이렇게 들어간 빛을 100% 반사시키는 걸 우리는 역반사 또는 죄기반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리트로 리플렉션 또는 레트로 리플렉션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사되는 방향이 처음 입사한 방향과 나란한 반사.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 보면 들어간 놈이 바로 나오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 스케일이 아주 작은 스케일의 입자들을 유리구슬 같은 걸 이렇게 코팅을 해놓으면 그놈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들어간 대로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이 고양이 눈에서 갑자기 인광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밤에 후레쉬 같은 걸 켜면, 또는 밤에 이게 동물의 눈들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들어간 빛이 고스란히 반사가 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인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죄기반사 또는 역반사의 역할입니다. 여기 달에도 반사경을 갖다 뒀는데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레이저 응용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달이 있으면 지구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달에 비춰서 달과 지구 사이의 공전 거리, 그렇죠?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랬죠. 자, 그때 여기 달에 갖다 놓은 반사경이 있는데, 역시 반사경도 역시 역반사를 이용하도록 지구에서 비춰진 빛이 그대로 반사시켜야지 지구에서 그대로 측정하기 쉽겠죠. 빛의 양이 줄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곳에도 이렇게 빛의 반사를 이용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네요. 자, 반사의 법칙, 이건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체크. 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여기 들어갈 때 입사각, 그 다음 당연히 반사각 같아야 되죠. 그렇죠. 또 여기 법선을 껐을 때 입사각, 반사 같아야 됩니다. 요 조건으로부터 요렇게 들어온 광선이 거울 M2, 요 거울 M2에서 이 거울이죠. M2에 반사될 때 방향을 구하라 해서 요거 쭉 따라가면 산술적인 거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자, 빛의 굴절 리프렉션 이렇게 합니다. 리플렉션 하면 반사, 리프렉션 하면 굴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 빛은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는 그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굴절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경계면이죠. 잘 안 보이니까. 자, 빛이 입사되는 면에 수선을 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직선을 이렇게 껐어요. 그거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수직선을 이렇게 껐습니다. 이 직선을 그어 이렇게. 그럼 여기 빛이 이렇게 비춘 면의 수직선이죠. 요 수직선에서 이렇게 반사되어 나가는 빛은 당연히 입사각과 반사 법칙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빛이 이렇게 있는데 꺾여서 들어가는 빛이 있네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굴절 이렇게 합니다. 경계면에서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반사, 경계문을 뚫고 진행해 가면 굴절 이렇게 합니다. 자, 굴절 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요 법선과 이룬 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 입사각. 그럼 여기 법선과 이룬 각, 요 각이 있죠. 이걸 바로 우리는 굴절각 R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보통 입사각은 시타 I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굴절각은 여기 R 있죠. R. 그래서 여기 R 있으니까 요 인덱스, 보통 인시던트, 입사 이런 뜻이에요. 라이트. 그래서 보통 요 이니셜을 사용해서 시타 I, 보통 입사각을 이렇게 표시하고 굴절각은 여기 R이 있으니까 시타 R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입사각과 반사각은 당연히 같고 그렇죠. 여기 굴절각, 이 굴절각은 다르네요. 두 개가. 그래서 이 각도는 누가 결정하겠어요? 바로 이 물질과 이 물질의 굴절률에 따라서 빛이 굴절되는 양이 달라진다. 그렇죠. 굴절각이 달라지니까. 자,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 사이에,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법칙을 우리 뭐라고 하냐? 바로 스넬의 법칙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넬의 법칙은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굴절만 보죠. 굴절만 보면 여기 이 물질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물질의 굴절률을 N1, B라는 물질의 굴절률을 N2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 입사될 때 입사각을 θ1, 굴절될 때 굴절각을 θ2라고 하면 바로 N1 sin θ1은 N2 sin θ2 이런 조건을 만족하더라. 이게 바로 스넬의 법칙입니다. 또 절대 굴절률 같은 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와 물 속에서 빛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물 속에서 빛의 속도보다 크죠.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물에서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각이 이렇게 꺾이는구나. 그래서 빛의 속도와 굴절률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네요. 이렇게 정의를 해서 바로 여기 절대 굴절률 또는 일반적인 굴절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굴절률은 이렇게 N1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요 C는 항상 진공에서 물질이 없는 경우죠. 그렇죠? 진공에서 광속을 C로 다 표시합니다. 그럼 요거는 공기 중. 만약에 물속이면 물의 굴절률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빛의 속도 곱하기 진공에서 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B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광속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빛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그 물질의 굴절률은 어떻게 됩니까? 크죠. 그래서 굴절률과 빛의 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굴절률과 빛의 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굴절률은 크다. 자, 그럼 굴절의 법칙도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굴절의 법칙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앞에 반사의 법칙과 같은 거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 거리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요 놈은 L-X 이게 전체 중에서 전체 L-X 요 길이는 그래서 요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기인데 여기까지 튀어나갔네요. 자, 요렇게. 요게 요 전체 길이가 L이고 요 놈이 X입니다. 그럼 여기가 X죠. X. 그렇죠? 그 다음 요 높이 여기는 A네요. 요 놈 A. 여기 B L-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가니까 이동거리 시간을 걸린 시간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저 페르마의 원리는 최소 시간을 만족하는 경로를 따른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속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됐네요. 그럼 전체 걸린 시간은 여기 공기 중에서 굴절률이 N1인 곳에서의 걸린 시간 더하기 굴절률이 N2인 곳에서의 걸린 시간, 진행할 때 걸린 시간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시간 되겠죠. 그러면 전체 시간 T는 V1 S1 더하기 V2 S2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V1은 여기 V1 있고 요때 1번 이동한 거는 이 대각선 길이죠. 대각선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를 쓰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 그 다음 여기 요게 l-x죠. 그럼 요는 v2, 요 달려가는 속도가 v2니까 v2분의 길이가, 요 길이는 얼마? 대각선 길이는 얼마입니까? 대각선 길이는 b제곱 더하기 l-x제곱 루트, b제곱 더하기 l-x제곱 루트. 이렇게. 자, 역시 이놈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합니다. 이렇게 미분하면 역시 극치를 가질 조건, 최소 시간이 될 조건이죠. 자, 요렇게 하면 결국 남는 게 요게 남네요. 요놈 분에 요놈 있고 요놈 분에 요놈 있으니까 요놈 바로 아까처럼 sin 시타 1이 되고, 요놈은 보면 또 여기 있죠. 요 그대 고스란히 있으니까 요놈이 바로 sin 시타 2. 그럼 결국은 v1 분의 sin 시타 1, v2 분의 sin 시타 2 이래 되네요. 그래서 요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한번 미분한 값이 극치를 가질 조건을 제로를 부여하면 요놈은 요놈과 같죠. 그래서 요렇게 요놈으로부터 바로 요놈이 얻어지네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여기 v1 있죠. v1 요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요렇게 sin 시타 1에 v1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굴절률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굴절률이 n1은 v1 분의 c였죠. 그래서 v1은 n1 분의 c. 그래서 여기 v1 대신에 n1 분의 c, v2 대신에 n2 분의 c를 집어넣으면 c 캔슬되면 n2 분의 n1 이렇게 나오죠. 는 sin 시타 1 분의 sin 시타 2. 그래서 양변에 n2를 곱해주면 n2. 그 다음에 또 양변에 n1 sin 시타 1을 곱해주면 여기에 sin 시타 1. 그래서 n2 sin 시타 2는 n1 sin 시타 1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 그래서 이 결과가 바로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뭡니까? 굴절의 법칙, 굴절각과 입사각 사이, 그 다음에 굴절률과 입사각 사이 관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스넬의 법칙, 이렇게 스넬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넬의 법칙. 그럼 결국은 굴절률을 알면 굴절각을 계산할 수 있고, 입사각과 굴절각을 알면 굴절률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릴레이션, 이걸 관계식이라 하죠. 여러분 관계식, 이 관계식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등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걸 좀 더 2배 밝기를 하고 싶다. 그럼 2배 전류를 흐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압을 2배. 예를 들어서 1.5V를 사용하다가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3V를 쓰면 되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관계에 있다. 이런 거예요.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어려할 필요는 없죠. 일상에서 이런 게 당연히 쓰이니까. 단지 이거 한번 보세요. 나는 이 등의 밝기를 2배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전압을 그러면 전기를 2배로 또는 전압을 2배로 높이면 되겠네요 하는 요 정도. 요런 게 전부 다 이렇게 함수 관계로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두면 좋은 거죠. 이런 관계식. 그래서 이런 걸 알아서 일상에서 이걸 사용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있으면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주변 환경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환경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잘 살 수 있다. 그럼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등등등등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을 잘 이해하면. 이 이해 속에는 당연히 우리는 지금 과학을 공부하니까 자연이 주 무대가 되겠지만 여기는 당연히 또 누가 있습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죠. 그래서 또 사람을 또 잘 이해하려고 하면 철학 공부도 하고 인문학 공부도 하고 시도 좀 읽고 소설도 읽고 등등 하면 사람의 감성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연도 이해하고 사람도 이해하면 결국 그 속에서 우리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역시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를 잘 풀거나 미분을 잘하거나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빛은 이런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니까 나는 안경도 낄 수도 있고 망원경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현미경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 정도 나는 이해를 하고 있구나. 뭐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이 훨씬 이제 뭐 잘 살 수 있겠죠. 잘 아니까.
자, 굴절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굴절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면 밀합매질이라는 용어가 있고 소합매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밀합매질은 뭐냐면 굴절률이 큰 매질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기하고 물을 비교해 보면 물의 굴절률이 커요. 그럼 공기에 비해서 물은 밀합매질이 되고 그렇죠. 소합매질은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니까 물에 대해서 공기는 소합매질, 또 공기에 대해서 물은 밀합매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소합매질에서 밀합매질 입사될 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합매질이 아까 좀 전에 물이라 그랬고 공기라 그랬고 밀합매질이 물이라 그랬으니까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할 때는 입사각이 크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공기에서 여기 입사각이니까 입사각이 크다 그랬습니다. 물에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그럼 굴절각이 작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놈이 각이 크죠. 이놈보다.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밀합매질에서 소합매질로 할 때는 이제는 거꾸로 물속에서 빛이 진행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에서는 밀합매질에서 입사각, 굴절각이 훨씬 크네요. 그래서 많이 휩니다. 이렇게. 이게 굴절각이죠.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갈 때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 됐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는 유리가 굴절률이 크니까 굴절각이 작죠. 그런데 유리에서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올 때는 한번 보세요. 요게 입사각이 되고 굴절각이 되네. 굴절각이 훨씬 크네요. 자, 그렇게 해서 매질에 따라서 그 경계면에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경계면에서 굴절각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자, 그거는 바로 굴절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때 서로 다른 굴절률이 이름 붙여서 밀합매질 또는 소합매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빛의 파장과 굴절은 또 어떤 관계냐 보면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나 파장은 변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공기예요. 공기 중에서 빛이 진행할 때는 빛의 속도는 항상 여러분 파동의 속도는 항상 파장 곱하기 진동수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양자역학에서 진동수 F를 뭘로 표시했습니까? 그래서 먼저 N으로 표시했죠. 이렇게. 이거는 음파도 이런 모양이고 빛도 이런 모양이고 전파도 이런 모양. 모든 파동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자, 그런데 굴절이 일어날 때는 파장은 변하는데 진동수는 안 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기 중에 진행할 때는 공기 중에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안 변하고 그럼 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물이죠. 물 속에서는 역시 뭐가 변했습니까? 파장이 변했는데 진동수는 안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파동은 변할 수 있는 건 바로 파장밖에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파장과 속도의 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보세요. 람다1, 람다2 여기 있는데 빛의 속도가 있어. 빛의 속도.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N2분의 C, N1분의 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자, 지금 파장과 속도의 관계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요거 두 개 나누게 해볼게요. 여기 V1 있고 여기에 V2로 나누면 V2는 어떻게 됩니까? 람다2F죠. 그래서 이렇게 캔슬되면 람다2분의 람다1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람다2분의 람다1은 뭐 V2분의 V1하고 같죠?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굴절률 N은 어떻게 됐습니까? V분의 C였죠. 그렇죠. 그래서 V는 바로 N분의 C니까 V2는 N2분의 C, V1은 N1분의 C. 그래서 C, C 캔슬 되니까 바로 N1분의 N2. 그래서 이렇게. 굴절률과 파장과의 관계를 역시 또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N1은 주어져 있으니까 람다1은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N2는 뭐에 관계 있어요? 람다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굴절률은 N2는 뭐에 반비례합니까? 람다2에 반비례하네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 굴절률은 작아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굴절률은 커진다. 이렇게 되네. 그죠? 파장이 길어지면 작아지고 그래. 길어지면 작아지고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반비례하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는 밀합 매질, 소합 매질에 따라서도 굴절각, 입사각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이제 다양한 굴절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의 굴절률이 기본적으로 1이 되겠죠, 이게. 공기 중에서 공기의 굴절률 N 공기는 1입니다. 1. 그래서 여기 가장 또 우리 흔하게 물이죠. 물의 굴절률 1.3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크라운 유리. 유리는 물보다 굴절률이 크네요. 1.52 또는 납이 포함된 유리는 1.66. 그래서 보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유리와 물이니까 공기는 1, 유리는 1.33, 유리는 거의 물은 1.33, 유리는 한 1.5, 1.6 사이 이렇게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석영 같은 경우도 여기 1.458 이렇게 돼 있네. 다이아몬드도 있고 이렇게. 자, 굴절률이 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굴절각이 또 많이 달라지겠네. 그렇죠? 자, 굴절의 법칙 여기도 이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589mm가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그럼 여러분 이게 589 나노미터 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통 5899 12 하나 곱해주시니까 또 하나 빼줘야 되죠. 요거 나노미터니까 요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성 마이너스 9성이니까 58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 미터니까 요 10의 마이너스 10성은 옹스트롱이라 한다 그랬죠. 5890에 5890 옹스트롱 이렇게. 자, 이런 파장의 빛을 여기 비췄더니 유리에 비췄더니 이렇게 입사각과 굴절각이 주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때 법성과 이루는 입사각이 30도라 이렇게 됐죠. 요게 30도로 주어졌네요. 그럼 유리 속에서 얼마나 굴절될까? 굴절각을 구하라. 그러면 역시 당연히 선의 법칙을 고스란히 이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제 사인 30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요즘은 공학용 계산기를 다 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학용 계산기가 다 있으니까 요즘 컴퓨터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0.329가 됐네요. 사인 시타 2는 0.329. 그러면 역함수죠. 그렇죠. 각을 구할 때는 여기 시타 2는 요 놈을 넘기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죠. 사인 분의 1은 보통 이렇게 된 사인 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크 사인 이렇게 0.329는 하면 요 값이 19.2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크 사인 역시 공학용 계산기에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에서의 빛의 속력은 이렇게 하면 아까 굴절률과 속력은 어떤 관계에서 V분의 C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속력 V는 바로 M분의 C니까 유리의 굴절률이 아까 거기 1.52가 있었네. 그렇죠? 여기 굴절률이 1.52. 이거는 아까 우리 테이블에 있었죠. 그래서 굴절률 분의 빛의 속도 B 하면 바로 이렇게. 유리 속에서 광속이 30만 킬로니까 이렇게 줄었네. 그렇죠? 19만 7천, 초속 19만 7천 킬로미터로 줄었습니다. 30만에서. 그래서 유리 속에서는 빛의 속도가 줄어든가는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유리에서 파장은 바깥에서 파장은 5890이었는데 유리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굴절률이 크니까 파장이 짧아졌죠. 그래서 388이니까 이건 3880 옹스트롱으로 5800에서 3800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장이 이렇게 길어져 가다가 굴절이 될 때는 이렇게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광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굴절의 예 중에서 내부 반사, 전반사라가 있는데 이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한번 볼게요. 굴절률이 큰 토탈 리플렉션이라 해가지고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이건 뭐예요?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진행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물이면 물이 아까 굴절률이 크니까 밀합 매질이죠. 그러면 밀합 매질 빛이 진행하면 여기 이게 입사각인데 굴절각이 훨씬 크다 그랬죠. 이렇게 커져요. 이게 굴절각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입사하는 그럼 입사각이 더 커졌어요. 그럼 굴절각도 더 커져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입사각이 더 커지면 굴절각도 더 커져가 어느 시점에는 굴절이 되지 않고 여기 물 표면과 나란하게 진행을 합니다. 더 이상 공기 중으로 빛이 안 나갑니다. 이때의 각도, 이걸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만약 이 각보다 더 커지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물 표면과 나란하게 진행하다가 이 굴절이, 그럼 굴절각이 몇 도에 나란하게 진행, 90도가 되어버렸죠.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하고, 시타 C, 크리티컬, 뭐 이런 말 써요. 크리티컬 앵글이죠. C에 이니셜을 써서 여기 시타 C라 붙인 이걸 임계각이라 하는데, 임계각보다 더 커버리면 이제 빛이 어떻게 되느냐면 굴절을 아예 하지 않고 반사가 됩니다. 전부 다가 100%. 그래서 빛이 100% 반사되기 때문에 전부 다 반사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total reflection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부 다 반사되기 때문에 전반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림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계각이란 굴절된 빛이 경계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평행을 진행할 때 입사각으로 전반사 일어나기 위한 임계각이다. 자, 그래서 굴절각이 90도여 가지고 경계면에서 빛이 나란하게 진행할 때 그때 입사각. 자, 그러면 이제 입사각이 시타 C가 되면 임계각에서는 굴절각은 몇 도에서 90도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선대의 법칙에서 뭘 할 수 있냐, 바로 임계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주어지면 굴절률, 유리 굴절률이 아까 옆서 테이블이 있었죠. 유리라든지 석영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굴절률이 있으니까 임계각을 여기 바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요 공기, N2는 공기, N1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다가 여기는 공기. 그럼 1이죠. 1. 그럼 N1에 뭐 물이면 1. 아까 33.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석영 같으면 1.48인가요? 뭐 이렇게 됐죠. 유리 같으면 1.52. 이걸 집어넣으면 요 놈의 역수를 취하면 바로 유리에서는 몇 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또 다이아몬드에서는 몇 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또는 석영이라는 보석은 빛을 몇 도 각도로 비추면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전부 다 반사가 되는가 하는 임계각을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레이저 한번 보세요. 여기 물속으로 레이저를 비췄어요. 이렇게 물속에 레이저를 비추니까 아직 안 나왔네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굴절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바깥으로 굴절돼 나가는 빛이 없고 전부 다 반사가 되어버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굴절각이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전반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느낌이 오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투명하잖아요. 물 표면이 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빛이 바깥으로 굴절돼가 나오지 못하죠. 그럼 이게 투명한 물체를 이용해서 빛을 저 먼 거리까지, 왜냐하면 전혀 빛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반사돼가 들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섬유로, 투명한 섬유로 만든 바로 이게 광섬유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 양자통신 할 때 기억납니까? 광통신. 레이저 이야기할 때 광통신에 사용하는 재료가 뭡니까? 바로 광섬유죠. 이때 광섬유의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광통신을 합니까? 바로 전반사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광통신을 하게 되면 전혀 정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정보 손실도 없기 때문에 장거리부터 시작해서 또는 해킹의 위험까지도 없는 아주 좋은 통신수단이 된다 해서 우리 광통신을 공부를 했었죠. 그걸 바로 전반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프리즘 여기 있네요. 이제 이게 프리즘은 여러분 투명한 거죠. 이 삼각형 모양의 투명한 플라스틱이라는 유리로 만드는데 그건 당연히 빛이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굴절하거나 투과를 해야 되는데 이 각도가, 이 법선을 꺼볼게요. 법선은 어떻게 껐습니까? 빛이 진행하는 면에 수선을 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딱 수직선. 그럼 요게 수선과 이루는 이 각이 뭐예요? 요게 바로 입사각이죠. 입사각. 그렇죠. 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반사되는 거죠. 전부 다 반사. 그래서 프리즘을 이용, 거울을 사용하지 않고 투명한 프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전반사를 이용해서 마치 거울처럼 쓸 수가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적으니까 빛이 이렇게 바깥으로 굴절해 나가네요. 이거는 굴절해 나간 거고,
인계각보다 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딱 여기서 이제 요 다음이 아마 인계각이 되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빛이 반사돼 나오죠. 이걸 전반사.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나 망원경 같은 데 주로 또는 내시경 할 때 이제 거기도 그 빛을 이용해서 레이저가 이렇게 들어가서 환부를 이렇게 태우거나 또는 절개하거나 또 하죠. 그럴 경우에 빛도 써야 되니까 역시 거기도 광섬유 같은 걸 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들은 전반사를 이용해서 이제 전반사를 이제 응용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자, 유리의 인계각은 42도. 그래서 42도 이상이 되면 보세요. 이런 직각 프리즘을 사용하면 에너지 손실 없이 빛의 방향을 90도로 굴절시킬 수 있다. 90도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 인계각을 적당히 이제 이용한 거니까 이렇게 빛의 방향을 이렇게 이게 투명체랍니다. 그렇죠. 투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빛이 새나가지 않고 100% 반사시킬 수가 있다. 전반사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광통신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전에도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뭐 특별히 언급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이제 요 그림 이제 좀 더 이해하겠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거 다이아몬드가 이제 임기각이 24.6도인데 24.6도보다 적으면 굴절해서 빛이 빠져나오지만 24점보다 크면 전부 다 안에서 전반상 전부 다 반사가 이렇게 나서 밖으로 못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빛들이 특정 각도에서만 이렇게 비치니까 우리 영롱하게 이렇게 보석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클래딩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거 굴절율이 큰 데서 굴절율이 작은 데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깥에 광섬유를 보호하는 보호절 바깥에는 굴절율이 큰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유리섬유의 굴절율이 요 유리섬유를 감싸고 있는 클래딩이라는 물질의 굴절율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이렇게 광섬유를 제작해서 이렇게 통신을, 여기 반짝반짝하는 끝에 보이죠? 자, 이렇게. 조금 전에 그 그림 봤죠? 여기서 이렇게. 이게 광통신을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전반사. 여러분, DSLR 바디에도 보면, 여러분, 이게 셔터가 닫혀 있을 때도 이미 사물을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여기 피사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렌즈를 통해 들어와서 여기 또 반사경이 딱 놓여 있습니다. 이 반사경을 통해서 이렇게 오각형 프리즘으로 들어오면 이게 전반사 인납니다. 여기 펜타 프리즘, 이건 오각형 미러란 뜻이에요. 여기서 반사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정확하게 뭐하고 같아요? 여러분 이게 셔터를 탁 누르면, 미러 있죠, 미러. 요 미러가 셔터를 누르기 전에는 이 빛이 미러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피사체를 보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이걸 찍읍시다 하면 요 빛이 정확하게 어디에 도달합니까? 나란하게 여기에 이미지 센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셔터를 탁 누르면 요 미러가 탁 내려오면서 빛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요렇게 센서로 들어갑니다. CCD 센서로 들어가서 이게 바로 디지털 카메라가 이미지를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이죠. 이때도 역시 펜타 프리즘을 쓰는데 역시 전반사를 이용을 하는 거다. 뭐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학을 여러 분야에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응용을 해서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반사 이해, 이것도 뭐 간단하니까 아까 됐죠. 여기 이제 임계각을 이용해서 굴절율 비만 알면 임계각을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물의 굴절율, 물에서 사실은 임계각은 48.8도구나. 그래서 요게 만약에 48.8도면 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부터 물고기가 만약 여기 있어요. 그럼 48.8도보다 크죠. 이 각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바깥에서 물고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전부 다 반사돼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반사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막 물에서 놀더라도 어느 각도 이상이 되면 우리 바깥에서 절대 이런 물고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전반사 때문에 그렇다. 자, 회절 용어만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봐서 우리 앞에서 양자 얽힘 할 때 이미 회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디프렉션 이렇게 하는데 디프렉션. 애돌이라고도 하는데 파동이 장애물이나 좁은 틈을 통과할 때 그 뒤편까지 전파되는 현상.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빛은 이게 직진하는데 여기 장애물이 이렇게
칸막이 장애물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스크린이 있으면 빛이 여기 있어요. 그럼 빛을 비추면 이렇게 직진해서 여기만 이렇게 밝은 빛이 도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면 여기 이렇게 비추면 빛이 이렇게 퍼지죠.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장애물이 있는 뒤쪽으로도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걸 우리는 회절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건 빛의 진행하는 원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장애물이나 좁은 틈을 통과할 때 그 장애물 뒤편까지 빛이 전달되는 또는 전파되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 또는 디프렉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절의 조건을 보면 틈의 간격이 파동의 파장보다 훨씬 클 경우는 빛은 회절하지 않고 직진한다. 예를 들면 물이 있는데 틈이 아주 크고 여기 스크린이 있으면 후레쉬가 아주 이렇게 돼요. 후레쉬가. 그럼 후레쉬에서 나온 빛이 이 정도. 이 후레쉬보다 틈이 크면 그냥 여기만 이렇게 밝은 빛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틈이 점점 적어지면 이 후레쉬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회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점점 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틈의 간격이 파장 정도, 빛의 파장 정도 크기가 됐을 때 파동은 회절이 일어난다. 됐죠. 그래서 틈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틈의 간격이 파장에 비해 매우 작을 경우 이 틈은 근사적으로 전파원으로 작동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제 파장과 비슷하죠. 그렇죠. 여기 파장과 비슷할 때는 이렇게 회절이 일어나는데 다시 말해 장애물 뒤쪽으로도 이 파동이 전달되죠. 이걸 우리 회절이라고 하는데 파장이 요 간격보다 훨씬 적으면 그냥 직진합니다. 그렇죠. 이때는 회절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 틈의 간격이 너무 작으면 마치 여기서 됐죠. 파원이 너무 작으면 마치 여기서 파동이 생긴 것처럼 전파원처럼 행동한다. 그 정도로 모든 곳으로 파동이 다 전달되죠. 그래서 회절이 가장 극대치로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 요 틈의 크기가 파장보다 월등하게 작으면 요 틈이 바로 D인데 설리 틈이 D가 파장보다 월등하게 작으면 그렇죠. 작으면 회절이 극대로 일어나는데 이때는 마치 이 틈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바로 전파원 파가 여기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전파원 역할을 하더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틈의 간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빛의 분산 이거는 여러분 이제 뭐 요 정의만 볼게요. 분산 디스펄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색깔의 빛으로 나뉘는 현상. 그래서 프리즘 있죠. 그래서 요 프리즘에 보면 파장과 굴절률은 아까 이런 반비례하는 거 봤죠. 굴절률은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또 굴절률은 속도에도 반비례하죠. 자, 그래서 그럼 파장이 길면 이게 빨간색이 파장이 크죠. 그 다음에 보라색이 파장이 제일 짧아요. 가시광선 중에서는. 그러면 파장이 크면 굴절이 작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가면 굴절이 작게 되니까 조금만 끊기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들어가면 파장이 짧으니까 반비례하니까 굴절률이 아주 크겠죠. 그럼 굴절률이 크다는 말이니까 각이 어떻게 되면 보라색은 들어가면 굴절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오죠.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까지. 그래서 이렇게 빛이 퍼지죠.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이걸 우리는 빛의 분산에서 디스펄전, 이게 디프렉션이 아니고 잘못됐네요. 디스펄전 이렇게 합니다. 디프렉션 아까 회절이라 그랬죠. 자, 이와 같이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여러 색깔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우리는 분산, 디스펄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뭘 볼 수 있죠? 바로 무지개를 볼 수 있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우리 눈에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는 이유는 밑에서부터 빨간색이 보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굴절률이 뭐예요? 파장에 반비례하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산이 되어 보인다. 자, 이게 빛의 분산입니다. 자, 빛의 편광,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빛의 기하광학적 특성 중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빛의 편광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빛이 진행할 때 파동을 구성하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여러분, 편광 필름 본 적 있죠? 또는 편광 선글라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이게 모든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빛은 이렇게 파동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진동을 하죠.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그렇죠. 또 이쪽 대각선으로 진동하는 빛. 여러 종류가 다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레이저는 다르죠. 레이저는 특정한 한 방향이지만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편광판을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세로로 쭉 무늬가 들어있죠. 이 무늬는 이렇게 요 무늬와 나라는 빛만 통과시킨다 합시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이 편광판을 통과시킨 바로 이 편광판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 상하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킵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한쪽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얻어냈죠. 이런 걸 우리는 편광 이렇게 합니다. 폴라리제이션, 편광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통과했어요. 그럼 이놈을 다시 이런 방향으로만 통과하는 편광판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빛은. 당연히 이놈은 이 편광판은 절대 통과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편광판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통과시키지 않기도 하고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골라낼 수 있죠. 그렇죠.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골라낼 수 있다. 골라낼 수 있다. 이런 걸 우리는 편광. 또 골라내진 빛.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 이런 걸 우리는 편광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편광 상태를 조절해 가지고 특정 방향으로 빛을 골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우리는 편광 물질 또는 편광판이다. 이렇게 합니다. 편광판. 자, 됐죠. 이렇게 해서 빛의 기하학 광학적 특성을 간단히 한번 거의 정의 정도만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빛의 기하 광학적 특성을 잘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투명망토, 투명인간이 어떻게 가능한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의를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